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기름때 묻은 행주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68배를 살아오면서 이 순간만큼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명절이 끝나지 않는 집.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 채 평생을 일꾼처럼 살아온 여자, 그게 바로 나, 한서연의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 명절은 전쟁이었다. 아니, 전쟁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였다. 전쟁은 끝이 있지만 며느리의 명절은 끝이 없었으니까. 2024년 9월 말, 추석을 이틀 앞둔 어느 오후,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따가운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연휴 교통 상황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68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서 숨이 막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33년을 일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5년 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내 삶은 더 바빠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일로 더 바빠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나 지금 집 들어가 저녁 뭐 먹지? 윤태수, 내 남편, 71세,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6년째.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명절을 앞두고도 그는 편안해 보였다. 집에 반찬 있어, 데워 먹으면 돼. 그래? 그럼 내일 시댁 가는 거 준비는 다 됐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일은 추석 이틀 전 시댁에 가는 날이다. 응,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라고 하시던데 8시까지는 도착해야 할 것 같아. 8시. 응, 전 부치는 거 도와드려야 하잖아. 당신 손이 빠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손이 빠르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다. 결혼 초 새댁 시절. 나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어깨가 으쓱했었다. 우리 며느리 손이 빨라서 다행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게 칭찬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알았어.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놓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남편이 오려면 1시간 정도 남았다. 결혼한 게 1984년이었다. 28살 교대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25에 받아 3년간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하던 때였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집안도 괜찮았다. 부모님은 좋은 혼처라며 결혼을 서둘렀고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첫 명절, 결혼하고 맞이한 첫 추석.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에 섰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얘, 우리 집 제사는 크게 지내는 편이야. 전도 많이 부치고 나물도 9가지는 해야 해. 며느리가 손이 빨라야 시집살이가 편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앞으로 40년 가까이 나를 올가맬 주문이 될 줄은. 세월이 흘렀다. 아이를 낳고 교사 일을 병행하며 살았다.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시댁에 들러 저녁 준비를 했다. 주말에는 시댁 청소를 했다. 명절에는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집에만 가? 딸 소정이가 초등학생 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시아버지는 살아계셨다. 시누이들도 서울에 살았다. 그런데 왜 나만 매일 시댁에 가야 했을까?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아, 덥다. 올해 가을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그는 외투를 벗어 걸고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다. 저녁 먹어. 그래, 잠깐만 뉴스 좀 보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여보, 내일 몇 시에 출발해? 거실에서 남편이 물었다. 7시쯤 나가야 할 것 같아. 8시까지 도착하려면. 그래? 좀 일찍 일어나야겠네. 아, 참,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올해는 손님이 좀 많을 것 같대. 큰집 식구들이 다 온다나 봐. 큰집 시아버지의 형님, 댁거기 식구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그럼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알았어. 당신 힘들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큰 명절인데 당신이 좀 고생해야지. 당신이 좀 고생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왜 나만 고생해야 하는가. 40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다.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냈다. 편한 옷, 일하기 편한 옷. 명절에 시댁에 갈 때는 늘 그런 옷을 입었다. 밤이 깊었다. 남편은 금세 잠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 두려웠다. 명절이 두려웠다. 시댁이 두려웠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후다닥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여보, 일어나. 출발해야 해. 벌써. 좀만 더 8시까지 가야 한다니까. 일어나. 남편은 마지못해 일어났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를 보며 나는 가방을 챙겼다. 앞치마, 고무장갑, 여벌 옷. 시댁에 가면 필요한 것들이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도로는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 교통정보가 흘러나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역대 최대 귀성 인파가 예상됩니다.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품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초록빛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있었다. 원래는 도심에 있었는데 20년 전 재개발로 집이 헐리면서 외곽으로 이사했다. 신축 아파트 30평짜리에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누르자 곤문이 열렸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노영이. 내 시어머니 92세. 허리는 굽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얼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더웠지? 들어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셔. 태수야. 너도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주방 식탁 위에는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고기, 생선, 채소, 나물. 명절 음식을 만들 재료들이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제 시장 갔다 왔지. 큰 집 식구들도 오니까 많이 준비해야 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태수야, 너는 쉬어방에 가서 누워 있어도 되네. 어머니, 그럼 좀 쉬고 있을게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따라왔다. 얘, 오늘 할 일이 좀 많아.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찜도 해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하고.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전 부칠 재료부터 준비했다. 동태를 손질하고 호박을 썰고 버섯을 다듬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했다. 동태는 좀 더 얇게 썰어 두꺼우면 전 부칠 때 속이 안 익어. 호박은 동그랗게 써는 거야. 네모나게 썰면 보기 안 좋아. 1시간이 지났다. 재료 손질이 끝났다. 이제 전을 부쳐야 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와 계란을 묻힌 재료를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다. 불 좀 줄여. 너무 세면 타.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나는 불을 줄이고 전을 뒤집었다. 1장, 2장, 3장 전이 쌓여갔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프라이팬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부쳐야 할 전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물 좀 떠다 줘. 나물 좀 씻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물을 떠다 주고 나물을 씻고 쓰레기를 버렸다. 그리고 다시 전을 부쳤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허겁지겁 밥 한 공기를 먹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드시면서 말했다. 태수는 어디 갔니? 방에서 쉬고 계세요. 그래?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해. 나는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여보, 일어나. 점심 먹어야지. 남편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전을 부쳤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아침을 다 먹은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여보, 커피 한 잔만. 나는 한숨을 삼키고 커피를 탔다. 컵을 들고 거실로 가서 남편에게 건넸다.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진짜 고마우면 자기가 타 마시지 않을까.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저는 계속 부쳐야 했고 이제 과일도 깎아야 했다. 사과, 배, 감.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이었다. 얘, 과일은 정성껏 깎아야 해. 껍질이 두꺼우면 안 돼. 얇게 깎아서 보기 좋게 내. 어머님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칼로 껍질을 벗겼다. 얇게, 정성스럽게. 하지만 손이 떨렸다. 피곤해서 힘 조절이 안 됐다. 칼이 미끄러지며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다.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렀다. 왜 그래?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손을 베었어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피 묻으면 과일 버려야 하잖아. 얼른 가서 지혈하고 와. 과일이 걱정이었다. 내 손이 아니라. 나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다.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니 따가웠다. 거울을 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픈 것 때문인지 억울한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과일을 깎고 계셨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 손 다쳤잖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칼을 다시 집었다. 손가락이 욕심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다쳐도 일해야 하니까.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가 왔다. 남편의 여동생 55세 대학 교수였다. 엄마, 왔어요. 오, 예진아 잘 왔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신우이가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언니, 고생 많으시죠? 신우이가 주방으로 와서 말했다. 고생 많다는 말하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릴 거라는 걸 아냐. 거의 다 했어. 가서 쉬어. 그래요? 그럼 좀 쉬고 있을게요. 신우이는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학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방에서 혼자 일했다. 과일을 다 깎고 전을 다 부치고 이제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얘. 점심은 그냥 국수 끓여 먹자. 다들 배 안 고프지? 국수를 간단하게 먹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국수도 내가 끓여야 했다. 예진이 남편이랑 애들도 오니까 넉넉하게 끓여라.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다 됐어요. 식탁에 다 같이 앉았다. 남편, 시어머니, 신우이. 나는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국수를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국수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언니, 너무 힘들면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데. 신우이가 말했다.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 집은 전통을 지켜야지. 며느리 손맛이 있어야 제사 음식이지. 며느리 손맛,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점심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식탁을 닦았다.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오후 2시 신우이의 남편과 아이들이 도착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다. 할머니, 왔어요. 오, 우리 손주들 잘 왔다. 배고프지? 예, 과일 좀 깎아줘. 또 과일 아까 깎은 과일은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먹을 과일은 따로 깎아야 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다. 손가락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오후 4시 큰집 식구들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예. 큰집에서 온대. 저녁 준비 좀 해야겠다네. 어머님 저녁 준비. 또 일. 냉장고를 열었다. 불고기 좀 해. 큰집 사람들이 불고기 좋아해. 고기를 꺼내 양념에 재웠다. 양파를 썰고 당근을 썰고 대파를 썰었다. 칼질을 하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오후 5시 큰집 식구들이 도착했다. 시아버지의 형님 댁 큰아버님, 큰어머님, 사촌 오빠들, 올케들, 조카들 12명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서연이가 음식 다 준비했구나. 수고했어. 수고했다는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주방에서 불고기를 볶았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갔다. 밥 좀 더 해야겠다. 사람이 많네네. 어머님 밥솥에 쌀을 더 넣고 밥을 지었다. 국도 더 끓였다. 반찬도 더 꺼냈다.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다. 다 됐어요. 어머님 그래. 다들 모여서 저녁 먹자. 사람들이 식탁에 모였다. 의자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 앉았다. 나는 주방 구석에 서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었다. 얘. 너도 앉아서 먹어.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서서 밥을 먹었다. 아니, 먹는 신용을 했다. 입맛이 없었다. 저녁을 다 먹고 사람들은 거실로 이동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이 산더미 같았다. 12명분의 그릇, 냄비, 프라이팬, 접시, 수저. 젓가락 손이 빨개졌다. 뜨거운 물에 계속 담그니 피부가 익은 것처럼 달아올랐다. 세제가 손톱 사이로 스며들어 따가웠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 오후 7시였다. 나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물 좀 떠다 줘.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 목소리들이 주문처럼 들렸다. 나를 올가매는 주문. 평생 나를 묶어둔 보이지 않는 사슬. 나는 일어나 물을 떠다 주고 쓰레기를 버렸다. 로봇처럼 감정 없이 그냥 움직였다. 오후 9시 큰집 식구들이 돌아갔다. 수고했어. 서연아, 음식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올게. 그들은 웃으며 나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피곤한지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신우이 가족도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주방을 정리했다. 바닥을 닦고 식탁을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여보, 그만하고 이리 와서 좀 쉬어. 남편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닦았다 닦고 또 닦았다. 이미 깨끗한 곳을 또 닦았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나는 행주를 꽉 쥐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 오늘 뭐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 하긴 쉬었지. 왜 쉬었어? 하루 종일. 응, 피곤해서. 왜? 뭔가 잘못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나는 오늘 몇 시간을 일했는데 당신은 쉬었어. 그게 당신 일이잖아. 당신 일.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날카로운 칼처럼. 왜 내 일이야? 왜 나만 일해야 해? 왜 당신은 쉬어도 돼?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주무시잖아.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아. 나는? 당신 지금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었다. 40년이었다.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나 이제 못하겠어. 뭘 못해? 이렇게 사는 거, 며느리로 사는 거, 일꾼처럼 사는 거.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피곤해서. 그래, 오늘 힘들었잖아. 들어가서 자, 내일 이야기하자. 피곤해서. 그래, 나는 피곤했다. 40년 동안 피곤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왜 나만 힘들까?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새벽이 되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두웠다. 별이 보였다.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25살. 교사가 되어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며 달려왔을 때, 그때의 나는 꿈이 있었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3년간 자유롭게 일했다. 월급을 받아 저축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나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꿈은 조금씩 사라졌다. 시댁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명절 준비에 치이며 교사 일은 했지만 그것마저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해가 떴다. 추석 아침. 창밖이 밝아졌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예,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다. 네, 어머님. 오늘은 제사 지내는 날이야. 준비 좀 하자. 또 제사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다.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만든 음식들을 꺼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 국, 전, 나물, 과일, 떡.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위치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과일 접시는 앞으로. 저는 한 줄로 맞춰서. 시어머니의 지시가 계속되었다. 나는 말없이 따랐다.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냥 움직였다. 오전 10시. 제사를 지냈다. 남편이 절을 하고, 시어머니가 절을 하고, 시누이 가족이 절을 했다. 나도 절을 했다. 무릎이 아팠다. 관절염이 있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통증이 왔다. 하지만 참았다. 참는 게 익숙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 손맛은 역시 최고야. 명절 음식은 이래야 제맛이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하던데. 서연이는 대단해. 대단하다는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점심을 먹고 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정리하고 주방을 청소했다. 오후 2시. 시누이가 말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시누이 가족이 떠났다. 집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주무셨다.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손은 거칠었고, 손목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다리는 부어올랐다. 이게 내 인생인가? 68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딸 소정이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또 시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지. 엄마,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엄마, 내일 저희 외할머니 댁 가시죠? 응, 가려고. 올해는 아빠가 좀 일하게 해요. 제가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소정아, 그러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엄마 목소리 들어보세요. 완전 지쳐 계시잖아요. 이제 엄마도 쉬셔야 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소정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가 좀 일하게 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40년 동안 한 번도 시댁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친정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었다. 간단하게 먹기로 했다. 남은 음식들을 데워서 상에 차렸다. 예, 수고 많았어. 오늘 하루도.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내일 처가 간다며? 일찍 가려고? 네. 점심 전에 가려고요. 그래. 그럼 아침은 여기서 먹고 가. 또 아침 준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힘도 없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태수야, 운전 조심하고. 네, 어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여보,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 씻을 힘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멍하니, 텅 빈 사람처럼. 여보? 왜 그래? 대답을 안 해. 나, 내일 친정 가기 싫어.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도 가야지. 당신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내 어머니는 기다리고, 너의 어머니는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일손을 기다린 거잖아. 당신은 안 가도 돼. 나야 가야지. 장인어른 장모님 뵈어야지. 그럼 나도 시어머니 뵙기만 해도 됐던 거 아니야?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시댁은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거 있잖아. 당신이 가야 하는 거고. 그럼 내 친정은 음식 준비 안 해? 그건 당신 어머니가 하시잖아. 왜 우리 어머니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당신 어머니는 안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나도 모르겠어.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억울해. 너무 억울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틀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40년이야. 40년 동안 나는 며느리로 살았어.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일했어. 제사 때마다 음식 만들었어. 친척들 오면 시중 들었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그건 당신이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면 쉬면 안 돼. 며느리면 아파도 일해야 해.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40년 동안 나를 일꾼처럼 부려먹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같이 일해줘. 시댁 가면 당신도 일해. 나만 부엌에 있지 말고 당신도 와서 설거지해. 과일 깎아. 음식 날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남자가 부엌 일을 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그럼 나는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 씻고 잘게. 내일 친정 가는 건 당신 혼자 가. 뭐, 진짜 당신 안 가게? 응, 안 갈래. 피곤해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엄마한테 전화할게.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당신만 간다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처음으로 거부했다. 처음으로 안 하겠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집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연아. 왜? 내일.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몸이 좀 안 좋아. 시댁에서 이틀 동안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전화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집에서 쉬어.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해해주는 목소리였다.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남편은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혼자 친정에 갔다. 나는 집에 남았다. 혼자, 조용한 집에서. 이상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공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추석, 오후. 거리는 한산했다. 사람들은 모두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소정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집에? 외할머니 댁 안 오셨어요? 응. 몸이 안 좋아서. 진짜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소정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야 좀 엄마답게 사시네요. 엄마답게. 그게 뭘까? 나는 지금까지 엄마답게 살지 못했던 걸까? 소정아, 거기 분위기 어때? 아, 엄마. 완전 웃겨요. 아빠가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세요. 뭐? 외할머니가 시키셨어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과일도 깎고 계세요. 손 베일 뻔했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과일을 깎다니. 설거지를 하다니.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사위도 이 집 식구야.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하셨어요. 아빠 얼굴 완전 빨개졌어요. 나는 크게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할머니한테 부탁했다고. 올해는 아빠한테 일 좀 시켜달라고. 소정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아빠도 이제 알아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누웠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한 저녁이 되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피곤해 죽겠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의 모습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어땠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과일 깎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그래? 응. 손도 베일 뻔했고, 허리도 아프고, 장모님이 계속 이것저것 시키시는데, 거절도 못하겠고, 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피로가 가득했다. 여보, 당신. 맞는 말 했어. 응. 내가 당신을 이해 못했어. 당신이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하루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 혼자 이 고생을 하게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뭔가 뚫린 것 같은 후련한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같이 하자. 나도 일할게.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정말? 응. 오늘 깨달았어. 이건 당신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야. 가족 일이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지난 시간들에 대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오늘 내가 거부한 것, 딸이 도와준 것, 남편이 경험한 것, 그 작은 균열들이 모여 40년간 굳어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여전히 힘들 것이다.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나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말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명절의 끝, 그리고 불평등의 끝. 그 시작을 나는 오늘 여기서 만들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남편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나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참지 않게 되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이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알아서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르겠어. 당신은 뭐 먹고 싶은데? 응. 아,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집에 있는 게 뭔데?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 계란, 몇 가지 반찬거리가 있었다. 이걸로 뭘 해 먹지? 당신이 해 먹으면 되잖아. 내가? 응. 나도 피곤해. 오늘 학원에서 수업 대타로 들어가서 온종일 일했어. 나는 퇴직 후 가끔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해볼게. 남편은 서툴게 라면을 끓였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싱거웠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가 직접 한 일이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내가 할게. 됐어.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야지. 당신 오늘 힘들었잖아. 남편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다. 거품을 너무 많이 내고 물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릇을 닦는 속도는 느렸지만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 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언제요,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그날은 내가 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수업이 있어서요. 다른 날은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수업이 나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요. 금요일이나 다음 주는 어떠세요? 병원 예약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니? 목요일 아니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렸다. 어머님, 그럼 신우이한테 부탁하시면. 예진이는 대학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대. 너는 그냥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잖아. 그거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니? 그냥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 일은 언제나 이렇게 가볍게 취급받았다. 시댁 일만큼 중요하지 않은 언제든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어머님, 제 일도 중요해요. 아이들이랑 약속한 거예요. 뭐, 지금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며느리야.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굴복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취소했을 것이다. 어머님, 정 안 되시면 남편 보고 병원 모시라고 할게요. 태수가 무슨 병원을? 남자가 그런 거 할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뭐래? 목요일에 병원 같이 가달래. 근데 나 그날 수업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가 모시고 가야겠네. 당신이 갈 수 있어? 가야지. 어머니 혼자 못 가시잖아. 그래. 고마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화내시더라. 며느리 주제에 감히 거절하냐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예전엔 이렇게 안 했잖아. 어머니 말씀에 그냥 따랐는데 그게 맞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조심스러워서.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조심스럽다. 어머니가 서운해한다. 그럼 나는 40년 동안 내가 느낀 서운함은? 나도 서운했어. 40년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요일이 되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다. 나는 학원으로 출근했다. 수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남편은 잘 모시고 다녀올까? 수업이 끝나고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 다녀왔어. 어머님은 괜찮으시대요? 응. 별일 없으시대. 약 처방받아서 드시면 된대. 다행이네. 고생했어. 여보. 왜? 어머니가 당신 얘기 좀 하시더라.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하시던데? 요즘 며느리가 버릇 없어졌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진 것 같다고. 버릇 없다. 고집이 세다.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일을 지킨 게 버릇없는 것인가?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내가 어머니 편을 들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신도 요즘 바쁘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더 화내시더라.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끝이 없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일주일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저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응, 말해. 엄마가. 요즘 언니 얘기 많이 하세요. 알아.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언니가 요즘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차갑게. 나는 그저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뿐인데.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좀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전처럼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만 모시라고? 그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타협. 40년 동안 내가 한 게 다 타협이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언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셨어요? 이기적.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인가?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엄마였다. 서연아, 괜찮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소정이한테 들었다. 시댁에서 힘들다며? 응. 그럴 줄 알았다. 넌 착해서 문제야. 너무 착해서.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인생 사는 게 잘못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엄마도 이렇게 사셨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래. 나도 그랬지. 시집살이 40년. 내 인생이 언제 있었나 싶다. 근데 왜 나한테는 시집 보냈어? 왜 나도 똑같이 살게 했어?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나는 울었다. 엄마도 같이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엄마는 못 살았지만 넌 살아야 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 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당신 얼굴 보고 싶으시다고. 편찮으시다. 얼굴 보고 싶다. 그 말들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안 갈래. 뭐? 나는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신다는데. 40년 동안 갔어. 이제는 안 가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머님이 정말 편찮으시면 병원 가야지. 며느리 얼굴 보면 나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고. 나도 서운해.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도 서운하다고. 40년 동안 서운했어. 한 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내 일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았어. 내 아픔은 언제나 나중이었어.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어?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안으려고 했다. 여보, 진정해. 진정. 40년을 진정하고 살았어. 이제는 못 진정해. 나는 남편을 밀쳤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나를 포기하고 살았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와서 아침 먹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혼자 먹어. 당신 화났어? 화났다고? 화난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40년간의 삶에, 40년간의 희생에, 40년간의 무시에. 문을 열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 좀 얘기하자.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거실로 나가 마주 앉았다. 남편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나도 알아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어.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일을 좀 더 맡을게. 좀 더? 지금까지는 아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겠다는 거야. 병원도 내가 모시고 갈게. 주말에 뵈러 가는 것도 내가 혼자 갈게.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거면 돼. 그럼 명절은, 제사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명절이랑 제사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며느리니까. 또 며느리야? 며느리면 무조건 해야 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당신 말 좀 똑바로 해봐. 왜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전통이니까. 전통. 나는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전통. 전통이면 다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평생 고생시키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솔직히 말해봐. 당신은 편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내가 다 해주니까.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힘들어. 직장 생활 40년 하면서 돈 벌어왔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33년 일했어. 그러면서도 시댁일 다 했어. 당신은 돈만 벌면 끝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나도 맞서서 소리를 질렀다. 공평하게 하자고. 당신도 명절 때 일해. 제사 음식도 같이 만들어. 어머님 병원도 당신이 모시고 가. 내가 40년 동안 한 일, 이제 반이라도 당신이 해. 그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어머님이 싫어하면 어때? 나는 좋아?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생각해 볼게. 생각.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생각해.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하고. 됐어. 알았어. 혼자 살아. 나는 일어섰다.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손목을 잡았다. 여보, 오해하지 마. 나도 노력할게. 시간만 좀 줘. 손 놔. 여보, 손 놓으라고. 나는 손을 뿌리쳤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다. 머리가 아팠다. 가슴도 아팠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40년이었다. 4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핸드폰이 울렸다. 딸 소정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정아,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랑 싸웠다고. 그래. 엄마, 잘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는 당연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들 나보고 이기적이래. 버릇없대. 무슨 소리예요? 자기 인생 사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정당한 대우 요구하는 게 버릇없는 거예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세대는 갔어요. 더 이상 며느리가 노예처럼 살면 안 돼요. 엄마가 바꿔야 제 세대도 바뀌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소정이 말이 맞았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너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냥 오라니까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불안했다. 무슨 일일까?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시누이도 와 있었다. 언니, 오셨어요. 시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앉아라. 우리는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얘,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안 들어. 시어머니 얼굴도 안 보러 와. 며느리가 할 도리를 안 해. 며느리가 할 도리.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시집왔으면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로서 살아야지. 무슨 내 인생이야. 어머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도 도리는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왔으면 우리 집 식구로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진아, 너도 좀 말해봐. 내 올케가 이래도 되는 거니? 시누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좀 타협하면 안 될까요?
타협. 40년을 타협했어. 그래도 엄마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럼 나는 얼마나 남았는데?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다. 나도 이제 68이야.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 언니, 그건 너무 이기적인. 이기적? 내가 이기적?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내 모든 걸 바쳤어. 내 시간, 내 꿈,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했어.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웠어.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시댁 청소하고, 친척들 시중 들고. 그게 다 뭐야?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그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왜요? 왜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며느리도 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태수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이 일어났다. 그는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섰다. 어머니, 뭐야? 너도 마누라 편들 거야? 어머니,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서연이가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쉬게. 며느리가 무슨 쉬어.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야. 어머니, 그건.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신우이가 급히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은요? 어디 있어요? 신우이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남편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약을 가지고 왔다. 어머니, 약 드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셨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언니 때문이야. 엄마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신우이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119 불러야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40년을 키웠는데, 40년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 40년을 키웠다. 그 말에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키운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잖아요. 뭐라고?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일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40년 동안 저는 이 집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일꾼, 내가 너를 일꾼으로? 그럼 뭐였어요?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그게 며느리예요? 그건 가정부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가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언니, 이제 그만 가요. 엄마 더 아프시겠어요.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우리 나가자. 어머님,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 침묵이 무겁게 차 안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 너무 심했나?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근데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남편은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오늘 일도 그렇고. 어머니가 화나신 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응. 어머니는 변화가 두려우신 거야. 평생 살아온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머니한테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하셨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거부하니까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신 거야.
그렇다고 내가 계속 그렇게 살 순 없잖아.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진심으로. 눈물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나도 오늘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앞에서 당신을 지키지 못한 40년이 얼마나 당신을 외롭게 했는지. 앞으로는 내가 막을게.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당신 편에 설게.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어머니 병원 갔다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죄송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언니 마음 이해해요. 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엄마는 안 바뀌실 거예요. 엄마 살아온 평생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적당히 선을 긋고 사세요.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만 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언니도 엄마도 계속 힘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신우이 말이 맞는 걸까? 적당히 선을 긋고 산다는 게 가능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다녀오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다. 하지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편했다. 시댁 걱정 없이 내 일을 하고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뵈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이 나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안 갈게. 알았어.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다. 저녁 때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님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셔. 당신 얘기는 안 하시더라. 근데 예진이가 말하더라.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대. 당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보, 한 번만 가볼래? 어머니 얼굴만 보고 와도. 생각해 볼게. 다음 날 나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파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또렷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 계셨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패였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다. 나도 마주 앉았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병원에서는 뭐래요? 약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래. 스트레스. 내가 드린 스트레스. 어머님,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봤다. 뭐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예. 네, 어머님. 너 나한테 원망이 많았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원망이 있었느냐고? 있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네. 나도 며느리로 40년을 살았어. 우리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 나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 손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끊어져도 참고 일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어머니, 근데 너는 그게 싫었구나. 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나도 눈물이 났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40년간 쌓인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서연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금씩 바꿔보자. 나도 노력할게. 어머님. 대신 너도 가끔은 얼굴 보여줘. 이 늙은이 외로워서 죽겠어.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 네, 어머님. 자주 올게요.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시키지 않으셨다. 나도 예전보다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뭐 먹고 싶니? 어머님,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주방에 서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이것도 못하나. 시어머니는 예전에 느꼈던 어머님 손맛으로 차려주셨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오랜만에 먹어요. 그래. 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설이 다가왔다.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어머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이번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요. 전이랑 나물 같은 거는 마트에서 사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배달 음식, 제사 음식을?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요? 응.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옛날에 살 순 없지.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도 나를 안아주셨다. 설이 되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다. 큰집 식구들도 왔다. 시누이 가족도 왔다. 어머니, 음식 주문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얘들아, 오늘은 편하게 놀아. 큰집 식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제사 음식을 주문하셨다고요? 응. 서연이가 권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도 바뀌어야지. 음식이 도착했다. 정갈하게 포장된 전, 나물, 갈비찜. 우리는 함께 상을 차렸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누이 남편도, 큰집 식구들도. 모두가 함께. 신기하네. 이렇게 하니까 편하긴 하네. 큰어머님이 말했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음복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주방에 혼자 있지 않았다.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고생했다. 큰어머님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번엔 고생 안 했어요. 그래도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문했어요. 그냥 전화 한 통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설거지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시누이가 따라왔다. 언니, 제가 할게요. 응,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시누이 남편도 왔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큰집 올케들도 왔다. 남편도 왔다. 주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고마워.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다. 좋지? 네. 다 같이 하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네. 나도 이랬어야 했는데. 40년 동안 너 혼자 시켜서 미안해. 어머님, 이제라도 바뀌면 되지 뭐.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4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명절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특히 40년간 굳어진 관습을 바꾸는 건 더욱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내가 거부했을 때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낡은 관습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평등, 존중, 이해.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일꾼이 아니라 가족으로 변했다. 어머님, 왜? 고마워요. 노력해 주셔서. 나도 고맙다. 내가 말해줘서.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오늘 좋았어. 응.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다 같이 하는 거. 그래. 나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용기 내줘서.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용기 낸 거야.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익숙한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소정이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편안했다. 40년을 참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었다. 명절 불평등의 끝, 그것은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었다. 수많은 갈등과 대화와 타협과 양보를 거쳐왔다.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부딪힐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곁에는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다. 40년 만에 되찾은 한서연이라는 나 자신이. 잠이 들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